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15 그리고 15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아이폰 15 시리즈를 써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리뷰도 많이 나왔고요, 제품 받아서 써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애플코리아에서 리뷰용으로 조금 제품 일찍 받아갖고 일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보는 이미 너무 많지만 또 애플이 이 스마트폰 성숙기에 들어간 요즘 이 시장에서 아이폰 15 프로의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아이폰 15 프로의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티타늄 소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티타늄은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기존의 이 아이폰 14 프로의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랑 같은 무게, 아니 같은 두께 이 정도로 만들면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단단해지는 거죠. 아마 이 아이폰이 떨어뜨렸을 때 뭐 잘 깨지고 뭐 잘 망가졌다면은 애플은 아마 더 이 단단하게 제품 만들기 위해서 이 티타늄을 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폰 보면은 이렇게 곡면을 넣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 충분히 강도를 확보해서 예전보다 유리가 깨지는 뭐 그런 경우들 훨씬 적죠. 강도는 이 정도면은 일상 용도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티타늄을 여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바로 무게를 줄이는 데 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혁신 요소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더 단단한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은 같은 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더 적은 소재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은 소재를 쓴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더 가볍고 얇게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이폰 15 프로는 기존보다 무게를 훨씬 줄여냅니다. 이건 애플이 제품의 질을 끌어올릴 때 쓰는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역발상이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같은 전력으로 2배 더 밝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품이 나오면 그 원래 쓰던 거랑 비슷한 밝기로 만들어서 제품을 내요. 그러면은 전력 소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더 밝은 화면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식으로 이 소재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 12까지는 이 프로맥스를 쓰다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아이폰 14 프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선택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결국엔 무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15 프로 맥스 둘 다 무게를 19g씩 줄였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 정도 줄어든 거고요.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아이폰 14 프로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 들었을 때 뭐 깜짝 놀란 만큼 깃털처럼 가볍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계속 제품을 들고 뭐 쓰고 있다 보면은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바꾸고 또 이번에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을 조금 둥글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아이폰 15 프로는 손에 쥐는 느낌이 예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좀 포근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쥐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가 케이스를 씌우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생폰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어서 아마 또 올해도 케이스를 씌워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폰 15 프로를 설정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누르게 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동작 버튼이죠. 이거는 원래 그 아이폰의 벨소리, 무음 그 진동을 오가게 하는 이 스위치가 있었죠. 이 딸깍딸깍 이렇게 바뀌는 스위치인데 이번에는 그냥 누르는 음량 조절이랑 똑같은 이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이렇게 상태 표시줄이 나오고요. 이걸 길게 누르면 진동과 벨소리를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게 벨소리 외에도요, 집중 모드나 뭐 카메라, 손전등, 음성 메모 이런 걸로 여러 단축어로 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설명 화면이 굉장히 좀 동적이죠. 뭔가 기능을 설명하는, 애플이 기능을 설명하는 UI 치고는 조금 과다른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동작 버튼의 기능들은 꽤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뭐 메모나 음성 메모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벨소리, 진동 이런 거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의 이 제어 센터에는 무음 모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진동과 벨소리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봤나요? 네, 이거 아이패드에서 보던 거죠. 네, 아이패드에도 원래 이 무음 모드 전환 스위치가 있었고요. 이걸 기능적으로 바꿔서 화면 방향을 이렇게 돌렸을 때 고정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었죠. 근데 보니까 꼭 이게 버튼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를 애플이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제어 센터에 통합하고 어느샌가의 스위치, 물리적인 스위치를 없애버렸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애플의 혁신 요소인데요. 기존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드웨어의 요소, 역할들을 바꾸고요. 소프트웨어로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대신하도록 합니다. 이런 UX를 애플은 뭐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게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이걸 말이 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경험을 만드는 게 애플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전화기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보다는 이 벨소리, 진동을 자주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그냥 제어센터에만 두기에는 좀 불편하고, 어쨌든 익숙한 자리에 버튼을 그대로 두면서 대신에 다른 용도로도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든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음성 녹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해요. 누르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또 왠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뭔가 이렇게 손이 갈 때는 벨소리랑 진동을 바꾸는 게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원래 기능으로 바꿔서 쓰고 있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인터뷰나 취재 같은 뭐 녹음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바꿔서 쓸 것 같아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는 딱 눌러서 집중 모드로 바꾸는 거를 조금 익숙해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C 포트 이야기는 너무 뻔하지만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냥 기존에 쓰던 어떤 형태의 USB-C 케이블, 뭐 충전기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MFI 인증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USB-C 규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기역자로 꺾인 이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데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꽂으면 가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양면을 바꿔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케이블은 애플이 라이트닝으로 제일 처음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애플은 USB-C 처음에 규격을 만들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요. 또 심지어 완전 USB-C 중심의 맥북 프로도 애플이 처음 만들었죠. 그런데 뭔가 USB-C를 안 쓰고 고집을 부리는 역적 같은 분위기가 됐지만 어쨌든 뭐 필요한 순간에 뭐 맞춰서 잘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에 이 USB-C를 카메라에도 아예 응용을 했어요. 이렇게 USB-C로 외장 SSD를 연결하면은 4K 60p 거기다가 프로레스의 로고 촬영까지 됩니다. 그래서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이 화면 아래쪽에 USB-C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USB-C 외장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이 프로레스로 촬영을 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4K 60p는 10초 정도만 찍으면 거의 1GB 찍고요. 24p로 한다고 해도 거의 절반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용량이 진짜 엄청나서 이렇게 찍는 영상은 사실은 이제 폰에서 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맥이나 뭐 다른 워크스테이션을 옮겨서 전문 편집 도구를 써서 편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폰에 저장하는 것보다 그냥 외장 저장 장치에 바로 그대로 연결해서 뭐 이걸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더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는 그 워크 프로세스가 굉장히 더 좋다고 봅니다. 뭐 카메라 얘기 나왔으니까 카메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카메라 당연히 여전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5배줌이 35mm 필름 환산 기준으로 120mm 화각이에요. 초망원이죠. 이건 센서 크롭이 아니라 실제 광학적 특성으로 5배 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물리법칙, 광학법칙을 좀 뛰어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망원은 이 센서부터 이 초점이 맺히는 일정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렌즈가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죠. 망원 렌즈 길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센서 크기가 작고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광학계가 줄어들어서 DSLR 카메라처럼 이렇게 큰 렌즈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거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거를 프리즘으로 빛을 여러 번 접어서 이 포컬랭스를 줄이는 그런 축지법 같은 걸 쓰는 거죠. 이 쭉 이렇게 빛이 가는 거를 프리즘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약간 종이를 구겨 넣은 것처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서도 기존과 같은 두께로 망원을 만든 거죠. 이건 실제 초점거리는 찍어보니까 15.66m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망원 외에도 이 4800만원에서 기본 카메라를 크롭해서 이 2배 망원으로 쓰던 아이폰 14 프로의 기능이 있었죠.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 기본 23mm에 28mm, 35mm 이렇게 화각을 전환할 수 있겠는데, 이건 딱 적당하게 많이 쓰는 화각을 잡아주는 거라서요. 이거 이전에는 뭐 미세하게 이렇게 다이얼을 밀어서 조정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리고 48mm 2배줌에 또 13mm 초광각까지 해서 6가지 화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경험을 줍니다. 애플은 뭐 접사까지 더해서 7개 카메라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 7개 카메라는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한데, 사진을 찍는 경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이 24mm부터 48mm 안에 이 4가지 화각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것 같아요. 이게 뭐 데이터로 딱 찍혀서 나올진 모르겠지만 사진 화각에 분명히 변화가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미지 처리하는 포토닉 엔진도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 14 프로 쓰던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좋았어서요. 딱 사진 찍어보고 와, 완전히 천지개벽이다, 엄청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 HDR도 더 개선돼서 사진 찍으면은 뭐 피사체부터 배경까지 다 잘 잡는다라는 게 이제 키노트 설명이긴 했는데, 이건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늘 감탄하던 부분이라서요. 직접 와닿지는 않아요. 빛이 좋은 환경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야경에서는 좀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어두운 화면은 굉장히 까맣게 나오고 그 앞에 조명이 있는 피사체는 또 차분하게 살려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보통 야경을 찍으면 어두운 하늘을 밝게 한다고 이 노출을 높이면서 하늘은 약간 회색, 희끗희끗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는 피사체는 좀 노출이 많이 되면서 색이 좀 날아가는 게 있는데, 진짜 모든 영역을 손실 없이 꽉꽉 눌러서 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HDR 사진이 좀 과하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와닿는 건 인물 사진인데요. 인물 사진 모드를 바꾸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진을 찍어도 피사체로 사람이 잡히면은 자동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파라미터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요. 나중에 후보정으로 일반 사진으로 바꾸거나 초점을 바꾸고 조리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마 올해 아이폰 15, 15 프로로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유될 거라서요. 아이폰으로 찍으면 대체로 사람 사진이 심도 표현이 잘 돼서 예쁘게 나온다라는 이 보편적인 평가, 인식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냥 기술이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른 경험과 인상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메라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버튼을 더해서 카메라 화각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인물사진 모드를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면서요, 아이폰의 사진이 좋다라는 인상을, 경험을 주는 겁니다. 잘 만든 기술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폰 15 프로는 진짜 잘 나왔습니다. 막 흥분해서 여러분 당장 아이폰 14를 정리하고 이걸 15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할 건 아닌데, 경험이 분명히 다르고요.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소소하지만 꼼꼼한 디테일들이 구석구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폰 14 프로를 보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폰 10이나 13 정도를 쓰고 있다면은 당장 다이나믹 아일랜드부터 큰 변화가 느껴질 거고요. 손에 닿는 느낌부터 이런 디테일까지 결국에 여러 가지 설명들보다는 이 손끝에서 오는 재미, 매력들이 있는 제품이 바로 아이폰 15 프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이 15 프로만큼 일반 아이폰 15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서요. 다음 이야기는 이 아이폰 15, 일반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